중국은 끝까지 남았는데 한국은 왜 우리를 떠났나? 태국 공장 철수 발표가 불러온 분노 속에서 한 기술자의 착각이 국가 간 오해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16년 동안 협력 공장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중국 기업은 우리를 가족처럼 대했는데 한국은 일방적으로 버린다는 동료의 증언을 믿고 분노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기업에서의 달콤한 초기 경험만 기억하던 동료의 미화된 기억이 한국 기업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사실과 달랐음을 알게 되자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태국 현지 공장을 세웠던 두 나라의 차이가 다시금 조명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16년 동안 태국 현대차 협력 공장에서 일한 나티입니다. 이상하다. 왜 이런 문자가 왔을까? 방푸 지역 현대차 협력 조립 공장 앞 아침 햇살이 회색 건물에 비치던 그 순간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긴급 통보 전체 직원 회의 조회 시간 참석 필수라는 문자 한 줄이 여느 때와 달라 보였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들어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서 나온 손이 자꾸 떨렸어요. 지난 16년 동안 이 공장에서 일해오면서 이런 긴급 문자를 받은 건 10번도 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10번 중 단 한 번도 좋은 소식이었던 적이 없었죠. 작년에도 비슷한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는 생산량 감축과 함께 일부 부서의 인원 조정이 있었어요. 공장 입구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아침 인사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들렸을 텐데 오늘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한 부서에서 일해온 솜차이 형이 저를 보고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벽, 이 바닥, 이 천장. 매일 보던 풍경이 오늘은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해 두라는 듯이요. 제품 라인이 멈춰선 대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9시가 가까워지자 직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총 150여 명의 직원 중 130명 정도가 참석한 것 같았어요. 평소라면 기계 돌아가는 소리로 가득 찰 시간인데 그날은 숨죽인 대화 소리와 의자 끌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제 고정석인 프레스 기계 담당 구역 앞쪽에 앉았어요. 옆에는 항상 함께 일하는 차이와 프라윈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이런 습관은 제가 어릴 때부터 긴장할 때마다 나타나는 버릇이었죠. 차이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저는 고개조차 제대로 들 수가 없었어요. 정각 9시 웅성거리던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본사에서 내려온 상무가 연단으로 걸어 올라왔어요. 박상무.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깔끔하게 다림질된 회색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굳어 보였어요. 그는 서류 뭉치를 연단에 내려놓고 마이크를 조정했습니다. 직원 여러분, 바쁜 시간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말부터 평소와 달랐어요. 보통 이런 회의에서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부터 시작하는데 오늘은 목소리 톤부터 달랐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상무가 잠시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게도 닿았는데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제 옆에 동료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경영진과 오랜 논의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멈췄습니다. 이 침묵이 끔찍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제 손바닥에 식은땀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뒤 태국 생산은 완전히 종료됩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귀가 멍멍해지면서 주변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누군가의 비명 같은 소리,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서류 떨어지는 소리.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것이 느릿느릿하고 흐릿하게 다가왔어요. 3개월. 고작 3개월 뒤에 이 공장이 문을 닫는다는 거였어요. 제가 16년 동안 매일 아침 출근하던 이곳이, 아내와 아이들을 먹여 살리던 이곳이 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16년. 25살 때 이곳에 입사해서 지금 41살이 된 저에게 이 공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어요. 이곳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식 비용도 이 공장에서 번 돈으로 마련했고 딸 녹화 아들 뿌라윗의 출산비도 집 계약금도 아이들 학원비도 모두 이곳에서 나왔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오후 6시에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이 모든 일상이 3개월 뒤에는 사라진다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1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공장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흩어져 갔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3개월. 이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다가 사라지고 또 떠오르고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요.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가슴속에서는 뭔가 터질 것 같은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이때 키티삭이 다가왔습니다. 평소에는 유쾌하고 장난기 많은 키티삭의 얼굴이 오늘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는 제 옆에 쿵 하고 주저앉더니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키티삭이 말하길 이건 말이 안 되고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키티삭은 이 공장에서 일하기 전에 중국 기업인 지리자동차에서 3년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가 갑자기 그때 이야기를 꺼내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키티삭이 말하길 지리에서 일할 때는 정말 달랐다고 했어요. 관리자들이 자신들과 같이 밥도 먹고 설날이면 보너스도 챙겨주었다며 특히 왕 부장이라는 사람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태국어도 배우려고 노력했고 자신들의 문화도 존중해 주었다는 거였어요. 키티삭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뭐냐며 자신들에게 관심도 없고 그냥 일만 시키고 끝이라고 분노했어요. 관리자들은 한국말만 하고 회식 때도 따로 먹는다면서 지금 봐봐라며 자신들을 그냥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키티삭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50여 명이 공장 로비에 둘러서서 키티삭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는 중국 회사가 정말 달랐다며 자신이 지리에서 일할 때를 회상하기 시작했어요. 키티삭이 말하길 회사 건물 내에 태국 식당도 있었고 자신들의 명절도 챙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송꾸란 때는 사장이 직접 물 뿌리기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면서 흥분된 표정으로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키티삭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 찍자며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말리려 했지만 이미 키티삭은 카메라를 켜고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궁금해하며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키티삭이 카메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방금 전에 공장이 3개월 뒤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한국 기업이 자신들에게 하는 짓이 이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중국 회사에서 일했을 때는 정말 달랐다고 그들이 자신들을 가족처럼 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키티삭이 계속 말하길 지리자동차에서는 중국 직원이나 태국 직원이나 차별이 없었다고 했어요. 식당도 같이 쓰고 회사 행사도 함께 했으며 관리자들이 직접 태국어를 배우려고 수업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떠냐며 자신들이 몇 년 동안 일해도 일회용품 취급한다고 분노했어요.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키티삭의 이야기에 공감하기 시작한 거죠. 저도 어느새 그의 말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정말 중국 기업이 더 인간적이었을까? 한국 기업은 정말 우리를 그냥 도구로만 본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키티삭이 더욱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지리에서 일할 때는 그런 적이 없었다며 회사가 어려워도 자신들과 상의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고 강조했어요. 한국은 뭐냐며 자신들의 의견 한번 물어봤냐고 물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고 버럭 소리쳤어요. 영상이 끝나자 직원들이 여기저기서 박수를 치고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중국이 더 나았어. 한국은 정말 냉정해. 이런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이 순간 제 마음속에서도 뭔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키티삭이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자마자 댓글과 공유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공유하고 그 친구들이 또 공유하면서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어요. 오후 2시쯤에 올린 영상이 저녁 6시에는 조회수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쏟아졌어요. 한국 기업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 중국이 정말 인간적이었는데 한국은 태국을 하청업체로만 본다 같은 반응들이 달렸습니다. 다른 현대차 관련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담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문제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넷 커뮤니티는 난리가 났어요. 해시태그 한국기업 불매운동, 해시태그 중국이 더 낫다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중국 기업에서의 경험담을 올리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글들을 읽으며 점점 더 확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중국이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고요. 방콕의 한 대학생이 중국 기업은 자신들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글을 올렸고 치앙마이의 공장 노동자가 한국은 돈만 벌고 떠난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순식간에 태국 전역으로 반한 정서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커졌습니다. 키티삭의 영상은 이미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고 온라인상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도 그 분위기에 완전히 휩쓸려 있었습니다. 지난밤에는 아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경험담들을 읽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었죠. 공장에서는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여기저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 역시 작업대 앞에 앉아 있지만 손은 멈춰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3개월 뒤의 일만 가득했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대출은 어떻게 갚지?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국인 관리자들과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거나 시선을 돌렸어요. 저 역시 평소에 인사를 나누던 이 부장이 다가와도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사이인데 갑자기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오후 4시쯤 제 작업복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내 수다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내용을 보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다가 말하길 노이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다는 거였어요. 반 친구들이 노예 아빠가 일하는 곳이 문을 닫는다며 놀렸다고 했습니다. 11살 딸이 이런 일로 상처받고 있다니. 퇴근 후 집에 돌아가자 노이 제 무릎에 안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이 말하길 친구들이 자신의 아빠가 곧 일을 잃게 된다고 놀렸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날 저녁 9살 뿌라윗도 동생을 위로하려 했지만 그 아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가족 모두가 불안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수다가 말하길 주변 엄마들 사이에서도 이 이야기가 화제라며 모두들 한국 기업이 너무 일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저는 키티삭을 찾았습니다. 그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회의실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키티삭이 말하길 어제 영상 댓글이 수천 개나 달렸다며 대부분이 자신에게 동조하는 내용이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제보해왔다는 거였어요. 키티삭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차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어요. 저도 그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말하길 중국은 적어도 인간적으로 대해주었을 것 같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업 시간 내내 이런 이야기가 계속되었어요. 프레스 기계를 돌리면서도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화두는 항상 같았습니다. 한국 기업의 냉정함과 중국 기업의 인간적 대우. 저는 점점 더 분노가 쌓이는 것을 느꼈어요. 16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버려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오후 2시 갑자기 공장 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전체 직원 대상으로 사장실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어요. 모든 직원이 대회의실로 모이라는 지시였습니다. 다시 나쁜 소식이 있는 건 아닐까?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번에는 한국 본사에서 직접 내려온 임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이 자리를 잡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직원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어요. 그는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의 악화, 생산 비용 증가, 시장 경쟁 심화 등의 이유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설명이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중국으로 이전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설명도 있었지만 그럼 처음부터 왜 태국에 왔느냐는 생각이 들었죠. 임원이 말하길 회사에서도 직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물론 재취업 프로그램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런 말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3개월 후면 이 모든 게 끝인데 무슨 프로그램이 소용있을까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만난 동료들은 모두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하길 중국 기업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적어도 미리 상의라도 했을 거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키티삭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지리자동차에서 일할 때는 경영진이 먼저 나서서 문제를 공유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직원들의 의견도 물었다며 그래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갔다고 추억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르다고 한숨을 쉬었죠.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중국 기업의 태국 투자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키티삭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중국 기업들은 현지 직원을 존중하고 문화적 이해도 높은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업과는 정말 다른 접근 방식을 보였죠.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정말 더 나았을 거라고요. 퇴근 후 동네 식당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저와 수다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TV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키티삭이 말했던 중국 기업 지리자동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앵커가 몇 년 전 지리자동차가 태국에서 갑작스럽게 철수했던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뉴스에서 말하길 지리자동차가 2018년에 태국 공장을 폐쇄하면서 직원들에게 단 한 달치 임금만 주고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때 수백 명의 직원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TV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이상했습니다. 키티삭이 말한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는 지리자동차가 얼마나 인간적이었는지 관리자들이 태국어까지 배우며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다고 했는데요. 뉴스 화면에는 지리자동차 앞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태국 직원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다도 제 표정을 보고 놀란 듯 했어요. 저는 곧바로 핸드폰으로 지리자동차 태국 철수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온 기사들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키티삭이 찬양했던 그 회사가 실제로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던 거였습니다. 2018년 당시 신문 기사를 읽어보니 지리자동차는 예고도 없이 공장 문을 닫았다고 했어요. 직원들에게는 한 달치 급여만 주고 나머지 2달치는 밀렸다고 했습니다. 퇴직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재취업 지원 같은 건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건 당시 지리자동차 관리자들이 야반도주하듯 떠났다는 기사였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로 몰려갔을 때는 이미 중요한 서류들은 모두 사라진 뒤였다고 해요. 이게 키티삭이 말한 인간적인 회사의 실제 모습이었던 거였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키티삭은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면 그도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저는 다음날 출근해서 키티삭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키티삭을 만나자마자 저는 어제 본 뉴스 이야기를 꺼냈어요. 키티삭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어색하게 웃으면서 그건 다른 공장 이야기일 거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일했던 공장과는 상황이 달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키티삭에게 같이 일했던 동료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손포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지금은 다른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연락처를 달라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손포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손포이가 말하길 지리자동차에서의 경험은 키티삭이 말한 것과 정말 달랐다고 했습니다. 손포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그 역시 중국 관리자들이 처음에는 친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이 어려워지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급여도 자주 밀리고 복지도 점점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공장이 문을 닫았다고요. 더 놀라운 건 키티삭 본인도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손포이가 말하길 키티삭도 당시 2달치 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키티삭과 다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낼 뻔했지만 참고 차분하게 물었어요. 손포이에게 들은 이야기와 키티삭이 말한 것이 왜 이렇게 다른지 말이죠. 키티삭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말하길 지리자동차 초기에는 정말 좋았다는 거였어요. 중국 관리자들이 친절했고 복지도 괜찮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상황이 나빠지면서 회사 분위기도 변했다고 인정했어요. 키티삭이 계속 말하길 자신도 마지막에는 2달치 급여를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좋은 이야기만 했느냐고 물으니 그는 답변을 피했어요. 단지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키티삭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건지 아니면 기억이 미화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중국 기업도 결국은 똑같이 떠나갔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던 거죠. 그날 오후 저는 다른 동료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중국 기업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결국은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다가 떠났다는 이야기들이었죠. 저는 이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기업도 문제지만 중국 기업도 결국 비슷했던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분노했던 게 뭐였을까? 중국이 더 나았다고 생각했던 게 모두 착각이었던 건가요? 집에 돌아가서 수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수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밤새 이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키티삭의 동창 누어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어삼은 지리자동차에서 키티삭보다 더 오래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우연히 공장 앞 카페에서 마주쳤는데 저는 용기를 내어 지리자동차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누어삼이 담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모든 게 좋았다고 했습니다. 중국 관리자들이 태국어 공부도 하고 직원들과 스킨십도 많이 했다고요. 하지만 그게 처음 6개월뿐이었다는 거였습니다. 그 후부터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고요. 특히 생산량 압박이 심해지면서 관리 방식이 바뀌었다고 했어요. 중국어로만 지시하기 시작했고 실수했을 때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일도 잦아졌다고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중국 관리자들이 처음 친절했던 건 태국 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연기였다는 이야기까지 돌았다고요. 누어삼이 말하길 마지막 1년은 정말 지옥이었다고 했습니다.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고 잔업도 늘어났어요. 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어를 모르는 직원들은 점점 소외되기 시작했고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공장 폐쇄 당일의 이야기였습니다. 누어삼이 말하길 그날 아침 출근했는데 공장 문이 잠긴 채 기다라는 쪽지만 붙어 있었다고 했어요. 100여 명의 직원이 밖에서 기다렸지만 오후가 되어서야 중국 관리자 한 명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관리자가 한 말은 단 한마디였다고 해요. 공장 운영이 중단되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것. 퇴직금이나 밀린 급여는 본사에서 처리한다고 했지만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한 달 후 확인해보니 태국 내 모든 지리자동차 사무실이 문을 닫은 상태였다고요. 누워 삶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키티삭이 말했던 인간적인 관리, 문화적 존중, 가족 같은 분위기는 모두 초기의 허상이었던 거였어요. 결국 경영이 어려워지자 중국 기업도 똑같은 방식으로 철수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누어삼에게 키티삭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 친구가 지리자동차를 그렇게 좋게 기억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누어삼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키티삭은 철수 직전에 중국 본사로 연수를 다녀왔었다고 했습니다. 연수 기간이 한 달이었는데 그때는 최고급 호텔에 묵고 높은 일당도 받았다고 해요. 중국 본사 직원들도 잘 대해줬고 관광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키티삭이 태국으로 돌아온 지 2주 만에 공장이 폐쇄된 거였어요. 키티삭은 마지막에 최악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거였죠. 그래서 키티삭의 기억 속에 중국 기업은 연수 때의 좋은 대우로 남아있었던 거였습니다. 실제 철수 과정이나 직원들이 받은 피해는 모르고 말이죠. 누어삼이 말하길 키티삭도 나중에야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미 좋은 기억으로 굳어진 후였다고 했어요. 저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키티삭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단지 자신이 경험한 부분만 기억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기억이 미화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만 남게 된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수다에게 전했어요. 수다도 놀라워하며 말하더군요. 결국 중국도 한국도 기업은 기업이라는 거네요. 경제적 이익이 우선이고 어려워지면 떠나는 것도 비슷하다고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한국 기업을 비난하면서 중국 기업을 찬양했던 게 얼마나 성급한 판단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실제로는 둘 다 비슷했던 건데 우리는 한쪽에만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비슷한 경험담들을 찾아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중국 기업의 초기 대우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철수 과정에서는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한국 기업보다 더 갑작스럽게 떠났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혼란스러운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는 여전했지만 그 대상이 불분명해졌어요. 한국 기업만 나쁜 게 아니구나. 중국 기업도 결국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진짜 화내야 할 대상은 뭘까요? 며칠 후 저는 현지 신문 기자인 찬아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찬아페는 기업 철수 관련 기사를 주로 쓰는 기자였어요. 공장 근처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찬아페가 말하길 한국 본사에서 이미 수개월 전부터 태국 공장 직원들을 위한 지원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녀가 입수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퇴직금을 법정 기준의 3배로 지급하고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며 관련 업체에 우선 고용을 요청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왜 이런 내용이 직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찬아페가 설명하길 문제는 태국 현지 하청업체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한국 본사의 지원 계획이 현지 하청업체를 거치면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왜 그랬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직원들이 일찍 퇴사할까봐 정보를 숨겼다고 추측하고 다른 이들은 실무 처리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보기도 한다더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직원들에게는 냉정한 통보만 전달됐던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 기업들과의 비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찬아페가 말하길 중국 기업이 초기에는 현지 직원들을 잘 대해주지만 경영이 안정되면 본국 중심의 운영으로 바뀐다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태국에서 철수한 중국 기업 15곳 중 12곳이 유사한 방식으로 떠났다고 해요. 특히 키티삭이 일했던 지리자동차의 사례가 전형적이었다고 했어요. 처음 300여 명을 고용하면서 최고의 복지를 약속했지만 2년 반 만에 예고 없이 철수하면서 직원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당시 노동부에서도 조사했지만 이미 회사 자산은 모두 이전된 후였다고 해요. 찬아페가 말하길 이번 한국 기업의 철수는 법적 절차는 제대로 밟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동법에 따른 사전 통보, 법정 퇴직금 지급 계획, 재취업 지원 약속 등이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문제는 이런 내용이 직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한국 기업을 욕하고 중국 기업을 찬양하면서 정작 중요한 사실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한국 본사는 나름대로 책임감 있게 접근하려 했는데 중간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저는 그날 오후 키티삭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찬아페가 들려준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가 놓친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키티삭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찬아페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보여주자 점차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가 말하길 자신도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리자동차에서의 경험이 처음에는 정말 좋았지만 마지막에는 최악이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워낙 충격적인 철수 방식 때문에 좋았던 초기 기억에만 매달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키티삭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뭔가 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미 퍼진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키티삭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여러 동료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사실을 밝히기로 했어요. 특히 중국 기업을 과도하게 미화했던 것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키티삭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고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이 실제로는 더 많은 배려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저도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우리가 중국 기업에 대해 가졌던 환상, 그리고 한국 기업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한국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일 뿐이라고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찬양은 옳지 않다고 말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며칠 후 인터넷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사실 확인이 중요하다, 해시태그 감정보다는 진실을 같은 해시태그가 등장했어요. 사람들이 우리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더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은 남아있었어요. 한국 기업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의 사과에 분노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단순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감정도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 수다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했어요. 무엇보다 사실을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감정적 판단의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또다시 한 영상이 인터넷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 야시장에서 도둑으로 오해받는 불편한 상황이 포착됐는데요. 특히 사실 확인 없이 퍼진 이 영상으로 한국인의 이미지가 영향을 받으면서 진실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영상이 확산된 이후 부정적 댓글이 늘어나고 양국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사실은 오해였다는 점이 밝혀졌음에도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진실보다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진실을 알리려 노력했지만 이미 퍼진 인식을 바로잡기는 쉽지 않았고 그로 인해 일부 오해가 남게 되었죠. 그때 한 태국 유학생의 의미 있는 질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이후 편견을 넘어 진실을 찾아 한국으로 떠난 그의 여정은 문화적 이해와 개인적 경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된 이야기,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태양이 서서히 지평선 위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제 침대 끝자락을 따뜻하게 물들였죠. 하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깨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계속해서 스크롤하며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을 봐도 똑같은 장면이었어요.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 야시장에서 도둑으로 오해받는 불편한 상황이 담긴 영상. 이게 벌써 조회수가 수십만을 넘었네. 저는 숫자를 중얼거리며 댓글을 살폈어요. 영상 아래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일부는 한국인들을 향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가득했죠. 한국인들은 항상 이런 식이야. 예의 없는 관광객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건 당연한 결과지. 댓글들을 읽을수록 가슴 한편이 불편해졌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이 오해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진실보다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과 인식 사이의 간극이 이토록 클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우린 진짜를 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믿고 싶은 걸 보고 있는 걸까? 학교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저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평소처럼 가벼운 농담과 웃음이 오갔지만 화제는 곧 그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너도 봤어? 한국인들이 야시장에서 문제 일으킨 영상. 마카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응, 봤어. 근데 그거 오해래. 나중에 밝혀졌대.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해? 그럴 리가 없어. 영상이 너무 명확한데? 나팟이 고개를 저었어요. 난 한국인들이 태국에 와서 그런 행동하는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던데.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친구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들은 자신이 본 것을 진실이라 믿고 있었죠. 하지만 제게는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영상 속 현실과 실제 현실 사이에 무엇이 진짜일까? 묘한 불편함이 제 마음을 휘감았어요. 오후 수업이 끝나고 학교 게시판 앞에 서서 저는 새로운 공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공지였지만 오늘따라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마카오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이거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래. 한국? 설마 지원할 생각은 아니지? 마카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부터 본 그 영상, 친구들의 단정적인 말들,
그리고 제 머릿속을 맴도는 의문들. 모든 것이 뒤섞여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모르겠어. 직접 가보면 다를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큰 관심은 없었지만 최근 들어 쏟아지는 자극적인 콘텐츠와 주변 사람들의 확신에 저도 흔들리고 있었어요. 진실은 무엇일까?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을까? 확신은 없었지만 궁금증과 막연한 책임감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이르러 저는 잠시 멈추었어요. 키보드 위에 올려진 손가락이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이미지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마음은 이미 한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의 마지막 아침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죠. 이제 곧 낯선 나라, 낯선 도시로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렘인지 불안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파이, 정말 가기로 마음먹은 거야? 어머니가 제 방문을 열며 물으셨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 펼쳐진 옷가지들을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금 짐 정리하는 중이에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제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갑자기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해서 놀랐단다. 평소에 한국에 관심 있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저도 갑작스러웠어요. 그냥 직접 가봐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친구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마카오, 나팟, 수안이 모두 모였어요. 맥주를 마시며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대화는 결국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한국인들이 태국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수안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거 누명이었대.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했잖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마카오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불안하지 않아? 요즘 인터넷에 올라오는 한국인들 영상만 봐도. 저는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불안했어요.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상황 속에서 제가 내린 결정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스스로 내린 중요한 결정.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고 싶었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보려고. 그 전까진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잖아. 다음 날 아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저는 창문 너머로 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익숙한 모든 것들이 작아지고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죠. 과연 한국은 내가 알고 있는 그곳일까? 6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출구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낯선 공기, 낯선 언어, 낯선 얼굴들. 모든 것이 새롭고 혼란스러웠어요. 안내 표지판을 찾아 헤매다 겨우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열차 안에서 저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다들 자신의 휴대폰에 집중하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죠.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 역시 영상에서 본 것과 비슷한 걸까?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짐을 풀고 룸메이트를 기다렸습니다. 조금 뒤 문이 열리고 한국인 학생이 들어왔어요. 그는 제게 간단히 고개를 숙이고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라고 합니다. 태국에서 왔어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죠. 그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 네. 저는 민준이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불편한 침묵 속에서 침대에 누웠어요. 이국적인 환경에서의 첫날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외롭고 차가웠습니다. 인천공항, 지하철, 기숙사, 모든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표정이 없었고 영어도 잘 통하지 않았어요. 룸메이트는 무뚝뚝했고 저녁에 먹은 학교 식당 음식은 너무 짰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쳐들었어요. 펜을 잡고 오늘의 감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인상은 싸늘했다. 역시 영상이 틀린 게 아니었어. 그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그럴까? 아직 첫날인데.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첫날부터 확증 편향에 빠지고 싶지 않았어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라고, 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어요. 낯선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이 도시 속에서 저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잠시 이곳이 어디인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제가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룸메이트인 민준이는 이미 방을 나간 후였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죠. 첫 한국어 수업이 오전 9시에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고 부랴부랴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보며 강의실을 찾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캠퍼스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고 한글로만 쓰인 표지판들은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업에 10분 지각했고 들어가자마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죄송합니다. 길을 잃었어요.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딱히 반갑게 맞아주지는 않으셨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기초과정이었지만 발음이 태국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유학생들은 이미 기본적인 한국어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우는 기분이었죠. 기역, 니은, 디귿. 교수님의 발음을 따라하려 했지만 제 혀는 자꾸 엉뚱한 소리를 냈어요. 수업이 끝나고 다른 유학생들은 각자 그룹을 지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어요. 한 무리에 끼고 싶었지만 먼저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캠퍼스를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점심시간에 학교 식당에 들어섰을 때 인파에 압도됐습니다. 모든 테이블이 사람들로 가득했고 한국어가 넘쳐나는 공간에서 저는 외딴섬 같은 기분이었어요.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메뉴판은 모두 한글로만 적혀 있었고 직원들은 영어를 거의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거 주세요. 저는 메뉴판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받아든 음식은 빨간 국물에 면이 들어있는 것이었어요. 한 입 먹자마자 매운맛에 눈물이 났습니다. 주변 한국 학생들은 그런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었죠. 저는 물을 여러 번 마시며 간신히 반그릇을 비웠어요. 너무 맵다. 식당에서 나와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민준이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민준 씨, 안녕하세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준이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 파이 씨, 학교 어때요? 조금 어려워요. 한국어를 전혀 몰라서. 그렇군요. 점점 나아질 거예요. 민준이는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친구들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싸늘하고 무뚝뚝하고 낯설고 사람들은 제게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영상 속 한국인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제 마음속 쓸쓸함과 겹쳐졌습니다. 일기장을 꺼내 오늘의 느낌을 적었어요. 오늘도 역시 차가웠다. 모든 게 낯설고 불편해.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음식은 너무 맵고 언어는 이해할 수 없어. 역시 영상이 틀린 게 아니었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다시 떠올렸어요.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은 제가 보았던 영상들을 오히려 확증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자기 확신이 강화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태국에 그냥 남아있을걸.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아직 첫날이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해봐야 했어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은 분명 더 나아질 거라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쩌면 첫인상이 전부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한국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국제관계학 강의에 참석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학교 지도는 이제 읽을 수 있게 되었죠. 그날도 평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오후 강의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주머니가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멈춰 서서 주머니를 뒤졌어요. 지갑이 없었습니다. 이런, 어디에 떨어뜨렸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수업을 들었던 강의실로 되돌아갔습니다. 의자 및 책상 위를 샅샅이 뒤졌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식당에 두고 왔을까 싶어 그곳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찾을 수 없었죠. 여기 있었는데 분명히. 허탈한 마음으로 다시 기숙사로 향하던 중 목이 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 음료수 자판기가 보였어요. 갈증을 해소하고 싶었지만 지갑을 잃어버린 상태였죠.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자판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값을 확인하니 1,000원이었어요. 주머니를 다시 뒤적거려 봤지만 동전 몇 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그냥 돌아서려는 순간 누군가가 제 옆에 다가섰어요. 이거 드세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한 한국 남학생이 저에게 1,000원짜리 지폐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괜찮아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학생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거 마시고 천천히 찾아요. 그의 친절한 제스처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쌓아온 한국인에 대한 인식과 맞지 않는 행동이었어요. 망설이다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 돈을 받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음료수를 뽑아 마시며 그 순간을 곱씹었습니다. 작은 친절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동안 쌓아온 한국인에 대한 인식에 첫 균열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저는 민준이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어요.
평소와 다르게 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학생증도 있었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네, 모든 게 다 들어있었어요. 분실물 센터에 확인해 봤어요? 우리 학교는 찾아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민준이의 말을 듣고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분실물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제 지갑이 그곳에 있었어요. 내용물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누가 가져다 줬대요? 저는 직원에게 물었어요. 어제 오후에 한 학생이 가져왔어요. 이름은 남기지 않았지만 그날 오후 국제학생회에서 주최하는 동아리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동아리 부스를 둘러보던 중 한 부스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어요. 자판기 앞에서 1,000원을 건네준 그 학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 마음에 먼저 인사했어요. 그 학생은 저를 알아보고 웃었습니다. 아, 어제 그분이네요. 지갑은 찾으셨어요? 네, 오늘 분실물 센터에서 찾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다행이네요. 저는 준호라고 해요. 국제자원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준호의 안내로 저는 그 동아리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 학생들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노인센터 방문, 한국어 멘토링, 문화교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죠. 관심 있으시면 같이 활동해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한의원 봉사가 있는데 함께 가실래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아리에 참여하면 한국 사회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호처럼 친절한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느낌을 적었어요. 오늘 내 인식에 균열이 생겼다. 자판기 앞에서의 작은 친절, 분실물 센터에서 온전히 돌아온 지갑,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착한 사람들. 이들은 내가 생각한 그들이 맞을까? 그동안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건 아닐까?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한 저의 여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첫인상과 편견을 넘어 진짜 한국을 만나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준호가 말한 한의원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었어요.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준호와 다른 동아리 회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파이 씨. 잘 주무셨어요? 준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잘 잤어요. 오늘 어떤 봉사를 하는 건가요? 준호는 걸으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지역 노인센터와 연계된 한의원이에요. 대부분 독거 노인분들이시고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간단한 통역도 도와드리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30분쯤 달렸을까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한의원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간판이 걸린 소박한 건물이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한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낯설지만 묘하게 편안한 향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학생들. 한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도와주러 왔군요.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준호와 함께 대기실에서 환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준호가 중간에서 잘 도와주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손,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준호가 먼저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할머니는 밝은 미소로 답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준호 왔구나. 반갑다, 손자야. 준호는 저를 할머니께 소개했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태국에서 오신 파이 씨예요. 오늘 같이 봉사하러 왔어요. 태국? 아이고, 멀리서 왔구나. 고생이 많겠네. 할머니께서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셨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일주일 넘게 지냈지만 여전히 한국어는 저에게 너무 어려웠어요. 할머니의 말씀은 마치 빠른 물결처럼 제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호가 제게 설명해 주려 했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과 미소만으로도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어색한 한국어로 겨우 인사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더 많은 말씀을 이어가셨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일 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준호가 중간에서 통역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한국말을 잘 배우고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어려워요. 배우고 있어요. 준호가 할머니께 제 말을 전해드리자 할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단어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은 분명히 느껴졌어요. 준호의 도움으로 할머니와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전쟁 후 힘들게 살아오신 이야기, 자식들이 모두 멀리 떠나 혼자 사시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준호가 통역해주는 내용을 들으며 저는 할머니의 표정과 손짓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슬픔과 그리움, 강인함은 말 없이도 전해졌어요. 나 같은 늙은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
할머니의 말을 준호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실 때 갑자기 눈물이 차올랐어요. 자연스레 제 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태국에 계신 제 할머니도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어 하실까?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의 치료가 끝나고 저희는 약국에서 한약을 받아 할머니 댁까지 함께 모셔다 드렸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사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준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 가족 사진이래요.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할머니.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준호가 제 말을 전해드리자 할머니는 잠시 사진을 바라보시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할머니의 말씀을 준호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다들 바빠서 자주 못 오신대요. 그래도 이해하시고 다들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하세요. 그 말씀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은 완전히 통하지 않아도 이 순간 할머니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준호와 저는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몇 마디 한국어로 질문하려 했지만 말이 꼬여 웃음이 나왔어요. 할머니도 같이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속에서 언어보다 더 깊은 교감이 오갔어요. 떠날 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사탕 2개를 꺼내주셨어요. 할머니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마음만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댁을 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관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준호 씨, 이런 봉사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어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저에게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쳐 오늘의 감정을 적었어요. 오늘 한의원에서 진심을 만났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오가고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기쁨을 느꼈다. 이게 진짜 한국일지도 몰라.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영상 속 한국인의 모습과 지금 제가 만난 한국인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어요. 이제야 저는 진짜 한국을 조금씩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한의원 봉사 이후 저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동아리 친구들 덕분에 더 많은 한국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한국어도 조금씩 늘어갔어요. 민준이와도 이제는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죠.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밤이 깊어졌어요. 12시가 넘은 시간 갑자기 배가 고파졌습니다. 편의점에 야식을 사러 가기로 했어요. 기숙사에서 나와 조용한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밤거리는 생각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웠죠. 편의점까지 가는 길 갑자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탁 쳤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순간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할 틈도 없이 한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태국인이죠? 신분증 좀. 저는 머뭇거리며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하필 학생증과 여권을 기숙사에 두고 나왔던 겁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불법 체류자 단속 중입니다. 신분증이 없으시면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합법적으로 한국에 있는 교환학생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부족한 한국어 실력으로는 제대로 의사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제 말을 의심하며 저를 경찰차로 안내했어요.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외국인으로서의 위축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누군지 왜 여기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밀려왔어요. 마치 영상 속 한국인 관광객이 도둑으로 오해받았던 그 상황처럼 저도 지금 누명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경찰서에 도착해서야 영어가 가능한 경찰관을 만날 수 있었어요. 겨우 상황을 설명하고 기숙사에 연락해 제 신분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여권을 들고 경찰서로 달려왔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조금 무서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이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요즘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심해서 그래요. 미안해요.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아니에요. 그냥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했어요. 기숙사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어봤습니다. 잠시지만 제가 느꼈던 억울함과 위축감, 그리고 깨달았어요. 편견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칼이 된다. 한국 생활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만난 친구들, 한국어 수업에서 알게 된 외국인 학생들, 그리고 민준이와도 이제는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처음 왔을 때의 불안과 편견은 어느새 따뜻한 기억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저녁, 준호와 다른 친구들이 작별 모임을 열어주었어요. 한강 근처 치맥집에서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지난 몇 개월을 추억했습니다. 파이 씨, 한국 생활은 어땠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랐나요?
준호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많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조금 무서웠는데 이제는 정말 아쉬워요. 떠나기가. 대화는 즐겁게 이어졌고 술도 몇 잔 더 들어갔어요. 그때 민준이가 휴대폰을 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게 뭐야? 또 이런 찌라시가. 호기심에 저는 민준이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태국 왕실 자금, 중국 국영기업과 비밀 협약, 중개는 한국 로펌. 제목만으로도 누가 봐도 자극적인 기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물었어요. 민준이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찌라시예요. 출처도 불분명한 소문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퍼져요. 준호도 고개를 저었어요. 요즘 이런 거 많아요. 클릭만 유도하는 가짜뉴스죠.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그 기사 제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태국, 중국, 한국 세 나라가 모두 연결된 음모론 같은 내용이었어요. 마치 제가 처음 보았던 한국인 관광객 폭행 영상처럼 이것도 진실이 왜곡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기사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민준이에게 물었어요. 민준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다 그런 거지 뭐. 누가 봐도 가짜 같은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믿는 걸까요? 준호가 생각에 잠겨 말했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더 믿고 싶어 하니까 태국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이 있는 사람은 태국에 대한 나쁜 소식을 더 쉽게 믿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확 와닿았습니다. 저도 그랬던 거죠. 한국에 대한 안 좋은 영상을 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싶어 했던 저도 모르게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우리는 진실을 믿는 게 아니라 믿고 싶은 걸 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던 걸지도. 술자리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지난 몇 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차갑게만 느껴졌던 이 도시가 이제는 따뜻한 추억으로 가득했어요. 준호의 친절, 할머니의 미소, 민준이의 배려, 모든 것이 저의 편견을 하나둘 무너뜨렸습니다. 기숙사 방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태국에 돌아가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생각했어요. 한국에 대한 진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영상 속 한국일까? 제가 경험한 한국일까? 아마도 둘 다일 것입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사람도 한 가지 모습으로만 정의될 수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여정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마지막 밤을 바라보며 저는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세상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인다. 그러니 더 넓게, 더 깊게 보자. 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오랜만에 먹는 태국 음식, 오랜만에 듣는 태국어.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새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파이, 한국에서는 어땠어? 마카오가 커피숍에서 만나자마자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많이 달랐어.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대답했어요. 역시 내가 말했잖아. 한국인들 차갑다고 마카오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그 말에 동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아니야.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 사람들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같아. 국제관계학 수업 발표 날이 왔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발표 주제는 이미지와 현실 사이입니다. 저는 처음 본 영상부터 시작해 한국에 대한 첫인상 그리고 점차 변화해간 인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자판기 앞에 천원 할머니와의 만남, 불체자 해프닝까지 모든 경험이 저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나는 한국을 증명하려 갔지만 결국 나 자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지 속에 갇혀 있었어요. 내가 본 영상의 한국인처럼 한국인들이 본 태국인처럼.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은 제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뜻밖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파이, 내 발표 영상이 학교 국제교류 페이지에 올라갔는데 반응이 아주 좋아. 서울대 학생들도 많이 보고 있더라. 집에 돌아와 컴퓨터로 확인해보니 정말 제 발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어요. 놀랍게도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파이 씨,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도 태국에 대해 편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민준, 할머니께서 안부 전해달래요. 다음에 한국 오면 꼭 다시 만나자고요. 마이너스 준호, 화면을 보며 저는 따뜻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니. 그날 밤 저는 제 방벽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붙였어요. 준호와의 봉사활동, 민준이와의 학교 축제, 한의원 할머니와의 만남,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아래에 작은 메모를 붙였어요. 그들은 나를 믿었고 나는 그제야 그들을 보게 되었다. 창밖으로 치앙마이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교환학생 프로그램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이미지 너머의 진실을 찾아 떠났고
결국 발견한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을 보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았어요.